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유명 유튜버인 슈카월드의 일요일 방송 내용입니다. 연말 말일날 방송이 일요일날이 돼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를 방송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잘 그 캡처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하고 제 견해를 좀 제 의견들을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 만 40세의 경우의 샘플로 했을 때 인구 뭐 이런 거보다도 남자 혼인율이 65%다. 35%는 장가 못 갔다. 이런 얘기고 여자 혼인율은 78%니까 40세가 돼도 22%는 시집을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5살 어린 만 35세 남자의 경우 혼인율이 40%니까 10명 중 6명은 장가를 안 가고 있다. 35세가. 여자 혼인율은 6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자료들은 통계청 인구동태 코호트라고 이 코호트 이 원문을 찾았는데 지금 잊어버렸네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남자 여자 공이 결혼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근데 취직은 한 72% 정도 다 그 미혼자들도 72%는 직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집 결혼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돈 아니냐. 높은 아파트 가격이 현재 우리나라 문제고 높은 육아 비용을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대중소기업의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1차적 원인이다. 제가 이 상장 기업들, 주로 코스피 기업들을 하지만은 코스피 기업들하고 상장 기업 잘 나간 데는 대기업들은 2023년에 지금 1억이 다 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렇게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코스닥 쪽의 중소기업은 뭐 5천도 안 되는 회사들이 뭐 부지기수로 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너무 세다. 이것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큰 기업이 아니어도 돈을 충분히 벌기 때문에 시집장가를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통계상으로 남자 40대 결혼의 그 2020년에 그 결혼율은 75%인데 여기 통계는 65%였죠. 요건 40대니까 40대 전반이고 요건 40세를 딱 찍은 거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자 결혼 비율이 남자보다는 그래도 높게 나왔습니다. 20대 때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남자 그 혼인 비율이 7%, 20대 때. 저희 때는 대부분 20대 넘어가서 결혼하면은 노총각, 30대만 돼도 노총각이라 그래가지고 20대 말에 부랴부랴 그 장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중매도 막 쓰고 막 그랬어요. 취직만 하면은 뭐 여자들이 다 취직을 하러 왔으니까 여자들의 직장도 그만큼 없었고 하니까 저희 때는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는 행복한 세대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한 20대 결혼이 여자 남자 한 10% 차이가 나네요. 그 여자들은 어쨌든 좀 더 일찍 그 결혼을 하는 것 같다. 직장도 다니지만은 또 뭐 직장 다니기도 힘들면은 외벌이 남자 외벌이에서 그 전업주부로 또 이렇게 사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조사했던 기억으로는 그 2022년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은 4,320만 원이었어요. 네, 어제 소개한 걸 보면은 2022년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6,790만 원, 맞벌이, 외벌이 그냥 그
그 신혼부부 그냥 통틀어서 했는데 2015년 대비 2천만 원이나 상승했는데, 상승하면 뭐하냐,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얘기겠죠. 그 보면은 자녀 양육비가 이 세계 1위랍니다. 이거 문제고, 고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계의 고급화 전략 같은 것도 문제가 있죠. 또는 이 고급화를 소화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냐. 결혼식장 너무 비싸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보면은 공영방송 뭐 쭉 그 보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나 뭐 사극 포함해서도, 사극은 뭐 양반이나 그 귀족, 그 왕족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현대 드라마도 뭐 잘 나가는 상위층 사람들의 그 모델로 해가지고 뭐 쓰니까, 일반 서민들의 그런 애환이 들어간 드라마 제작 같은 거는 히트를 못 하나요? 그런 쪽에서는 뭐 나올 수가 없나? 그러니까 눈높이들이 다 높아져가지고, 누가 그 이 허접한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들을 결혼 상대로 섞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BC에서 그 전원일기가 수십 년 동안 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아마 그 전원일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 때는 아마도 결혼들을 많이 했었지 않았겠느냐. 전원일기 뭐 많은 세대에 걸쳐서 오랜 동안 방영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 보고서 지낸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요건 막연한 요건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기혼자 부부 내 집이다 29%, 결혼한 40세 기혼자 부부 내 집이다 40%. 그러니까 10명 중 40세에서도 6명은 월세나 전월세를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 40세에서 60세,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 뭐 돈도 벌곤 하겠지만 주택 소유 비율이 그래도 4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절반은 내 집 마련이 없다. 이런, 그런가.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뭐 집이 한 채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그리고 하향 취업을 하지 않는다.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임금 업종은 높은 경쟁력의 스펙의 자격증 재수까지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업종은 중소기업, 제조업의 농수산업, 건설업, 이건 물음표를 붙였어요. 건설업 평균 임금이 제가 분석할 땐 꽤 높은데, 조선업도 높은 데는 높은데 낮은 데는 낮고, 심각한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유입들이 되고 있죠. 청년들의 취업난, 기업들은 인력난, 이렇게 돼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그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원하는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스펙 쌓기, 재수, 삼수, 대학원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부모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그 재수를 하고 스펙 쌓기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도전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죠. 그리고 사자 전성시대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되는데,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뭐 이런 판단은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보류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그래서 느려져 가지고, 그래서 자산 형성, 결혼, 아이 등이 모두 그래서 동달아서 다 늦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풀이를 해 나갔습니다. 사실 과거 제조업은 낮은 생산성 업종으로 여겨졌었다. 그 선진국은 높은 임금을 견디지 그래서 또 못했고, 그래서 소위 OEM 방식으로 선진국이 설계를 하고 중진국이 우리나라 경제 발달에 생산을 하고, 인건비와 사회비용으로 계산되던 제조업 가치,
제조업이 인건비와 사회 비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데 수많은 제조업 시설이 미국과 유럽을 떠나서 어,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동한 이유가 이렇다.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놈의 원가 회계의 망령으로 된 거 아니냐. 재료비에다가 그 인건비 더하고 경비 다 더한 게 그게 원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상식으로 알지만은 그거 상식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배운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월가애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싼 인건비 있는 쪽으로 다 그 공장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 쭉 그 얘기된 것을 좀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한마디로 요거를 중소기업 생존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는 적합한 납품 단가로 납품되어야만이 해야 한다, 반드시. 또 적합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적정 임금 수준이 인정이 돼야 된다. 요게 주장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이거 여러 가지 얘기 듣지만 대기업만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겠죠. 우리도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임금을 안 올려줄 수 없시다라고 대기업 구매 담당한테 뭔가 이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낮은 운영 비용을 실현해야 된다. 낮은 운영 비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이 생존하는데 적정 임금 수준을 인정을 받는 것과 낮은 임금 수준 유지하는 그 생각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상황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도 말매의 눈물이라고 이 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1달러에 사왔죠. 가져오는 비용이 물론 더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스웨덴이 현재로서는 EU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고 이 인구 100명당 특허수 세계 4위가 됐고 친환경 도시에다가 IT 도시로 탈바꿈됐다. 말매의 눈물은 말매의 산업구조 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비유로 해서 우리나라도 산업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스르프 패러다임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산업구조 개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사고방식의 원가 이 패러다임 에서 그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그 전환이 요청이 된다. 이렇게 저는 먼저 그 말씀드리고 한국 제조업 비중이 25%다. 그래서 이게 높은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그 제조업도 서비스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서비스업은 완전히 그 제품 생산을 안 하는 거지만은 제조업은 제조 및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서비스업은 순수하게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또 유통업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한국이 25.5%도 더 높다. 근데 중국이 27.4%로 우리보다 더 제조업이 높죠. 근데 저는 고정관념이 박혔는지 몰라도 아무리 서비스업이 고도화 된다 하더라도 제조업의 기반 없이는 산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견해고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 1인당 GDP가 그 3만 5천 달러 됐다는 얘기고 또 제조업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도 그 극복을 했겠죠. 그런 뭐 저건 대기업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들은 이제 낮은 생산성에 봉착했다. 대부분의 중소제조업들은 한계에 도달해서 대한민국의 눈물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3,765만 명에서 현재 2,9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벌어지는 임금 격차, 오지 않는 인력,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해서 감당이 현재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제조업 국가로만 불리지만 대부분 고용은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떨어지는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을 얘기했고, 서비스업도 고임금 부담 불가능한 구조다. 왜 그러냐? 대부분 서비스업이 생계형 도소매, 숙박, 음식업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데도 얘기하지만은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짭짤한 것은 모두 대기업이 다 주워 먹어가지고 옛날에도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했던 건 문화발식 그 대기업의 기업 확장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 저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를 해서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게 한 그런 그 정부 제재도 있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제 무역 자유화가 되면서 미국이 그 시장 개방을 더 얘기한 게 금융 개방뿐만이 아니로 서비스 업종 개방도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취약한 데는 어, 안 되겠죠. 아마 그 영화 산업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기업에서 근무하든 어디서 근무해서 나와가지고 뭐 일반 사람들이 해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전부 다 중소 대기업들 문어발식으로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게 그 진입장벽에 걸려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참 사다리까지 놓아야 돼 사다리 살 돈도 없다. 뭐 이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기업 사장까지 한 사람도 뭐 라면집 차렸다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권 카르텔을 오늘 뭐 신년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그 지금 뭐 진보 좌파, 종북 좌파 뭐 이런 이권 가지고 무슨 사업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에, 그런 이권 카르텔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카르텔이죠. 자기네들이 그 수직 계열화해서 딴 데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권 카르텔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R&D형 서비스업이 우리나라가 극히 부족하다. 그리고 고임금 가능한 서비스업 극히 또 부족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을 나와서 좀 뭐 생존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그 조금 알바 비슷하게 한 게 이제 그 품질 및 그 환경 시스템 심사원 아이소 심사원을 단연간 좀 했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있고 또 제 그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뭐그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고임금이냐 어떤 심사원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또 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어요. 그런 직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자격 따는데도 많이 힘들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 따진다면 하루 일당 노가다가 아, 물론 그 적긴 적겠지만은 말하자면은 전체 그 발생 건수가 문제겠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IMF 공고사항을 참조했겠지만은 우측 쪽 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가져온 거예요. 어,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 의존 구도를 벗어나서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대기업이 제조업을 다 하고 있고 그러면은 고부가가치 산업도 대기업이 다 해먹을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뭔가 진입장벽이 있고, 이것은 또 그 어떤 서비스업도 크게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이 공무원들하고 뭔가 그 관계가 있어야만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순수하게 그 민간 주도형으로 커가기가 그렇게 쉬운 거냐? 서비스업, 고부가가치업이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해 볼 게 이제 많은 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IMF 얘기가 이제 풀어져 나왔는데, 2023년에 IMF의 한국 경제 분석 및 재현 해가지고, IMF 애들은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참 그 밖에서 보면서도 밖에서 보면 훈수 듯이 잘 보이는 모양이죠. 여기서도 그 서비스 부분은 혁신과 생산성 성장이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분석을 했고, 한국이 그 구조개혁 제안을 했는데, 개혁은 제조업을 넘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은 생산성이란 게 뭐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러나 노동 생산성 가지고는 이 경제를 해법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은 임금을 낮추란 얘기냐 뭐냐 이게. 그럼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부가가치는 못 올리죠. 임금은 올라가죠. 그럼 생산성이 낮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산성,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해법이 안 나와요.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비스업도 많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이런 거를 결심을 하면서 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스루풋 회계를 실전 분석을 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도 변동비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해서 그 TOE 생산성이라는 거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10년 전부터 자기가 의료산업 국제화를 그 주장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태국 및 싱가포르 의료 허브 이런 거에 뺏겼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는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기업 그 R&D 비중, 서비스업 비중, 기업 R&D 중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은 10%뿐이 안 된다. 일본도 좀 낮긴 낮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꽤 높다. 역시 뭔가 이스라엘은 뭘 달라도 다른 미국이 36%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미국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왕창 떨어지고, 일본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일본도 제조업이 좀 센 거죠. 대한민국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선진국과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점은 비슷하지만 평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간 생산성은 요건 제가 쓴 것 같은데, 어, 야간 자영업으로 떼어왔죠. 그 야간 잔업하면은 그 저기 그 50% 할증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더 나가고 생산성 더 떨어지고 뭐 이런 건가? 목표 달성량을 위해서 근로시간 8시간 안에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도 평균 임금을 낮게 받으면 아예 잔업으로 월 수령을 높게 받으려는 근로자의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잔업 2시간은 이제 한국에서는 기본이다. 주 52시간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중소기업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생산 관리자는 안 해봤지만은 그 또 그 인부 관리라든지 또 그 노가다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은 기술이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일당이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임금이 싸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급이 안 되니까 잔업을 하면은 50% 할증이거든요.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어,
시간당 그 한 2천 원이라고 그러면은 어, 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 2천 원이라고 하면 너무 그 저기 슬프네. 시간당 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야간 잔업 들어가면 150불이니까 15,000원이니까 2시간 하면 3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8시간이라면은 8만 원에다가 3만 원도 얹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낮에 설렁설렁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회사에서 제공하고 그것도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2시간 바짝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딱 달성해서 이제 뭐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낮에 설렁설렁 일하면서 어, 그러나 그 일당제에다가 그 할증 이런 거 잔업 이런 수당 안 주는 그런 사람들 관리에도 8시간은 이걸 찍고 이거 출퇴근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일 끝나면 그냥 쉬세요. 오늘 일당 여기 작업량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거만 하시고 좀 푹 쉬셨다가 음 그게 일찍 찍으면은 뭐 안 된다며요. 그 저기 출퇴근에. 그러니까 어디 휴게실에서 좀 푹 쉬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도 좀 쭉 하시고 그렇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 작업자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마워하라 그러거든요. 노는 꼴을 못 봐서 딴 일도 시키고 하는 경우인데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라고 딱 하면 자기네들 좀 편하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한 3, 4일 걸리던 걸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이게 생산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런 거다, 저는 경험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어요. 2000년 이후 IT 기업의 발전 너무나 부족하다. 자꾸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소거했고, 의료, 금융, IT 게임, 플랫폼, AI 등등등의 우리나라가 너무나 부족하다. 말하자면은 서비스 발전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IMF는 한국경제 구조개혁 제안을 했는데, 난 IMF 애들이 얼마나 지들이 전문가가 포진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관 IMF의 권고대로 해가지고 뭐 IMF를 넘어섰습니다만은 자관 그 서비스 부분의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진입장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비용을 줄이고 라이선스 허가 비용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처수도 용이하게 해야 된다. IMF 애들이 하는 얘기의 진입장벽은 외국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얘기하는 거지, 힘없는 민초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내 내부에서. 물론 내국인끼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에도 문호를 개방하라는 얘기고, 노조 등 강성이면 언제라도 해고하고 문 닫고 나가겠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아무 때나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죠. 자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니들 경제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견 맞는 얘기예요. 꼭 자르고 싶을 때 잘라야지. 아무리 뭐 노동의 인권까지 내세우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업주가 되려고 하겠어요. 경쟁을 촉진하라. 그래서 경쟁과 이 어떤 이런 이 사이에 어떤 그 줄다리기, 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대립 갈등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겠죠. 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누가 저임금 산업으로 가려 하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리가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 뭐 히트하고 뭐 척척척고 뭐 저기 이 주연 배우들은 돈을 개런티를 많이 받을지 못하지만
엑스트라 까라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스텝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또 연극계 옛날에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거로 돼 있죠. 1위부터 20위까지 국내 기업에 요 노란 색깔이 있는 게 서비스업이라는 얘기고요. 미국에는 10개 중에서도 7개가 서비스가 대기업이고, 일본에는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0위까지 해도 꽤 많다. 제조업보다도.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업. 구조개혁, 산업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은 그대로 잘 나가면서 서비스업을 어떤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아까 이스라엘이 70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어, 뭔가 오늘 신년사도 있지만은 그 킬러 규제 혁파 뭐 이런 거에서 했대는데 뒤에 뭐 잠깐 정리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서비스 부문이 저도 그 발전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한쪽은 낮, 한쪽은 어두운 70년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것을 시사한다. 우리 그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는 동족 이런 얘기 안 하고 완전히 우리를 주적이라고 그랬지 남쪽 아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이제 그 말일날 그 신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전쟁 준비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뉴스를 일론 머스크도 그 들었는지 네 꼴을 봐라.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남쪽은 밝고 이쪽은 하는데 자기가 미친 아이디어라고 해서 한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자본주의, 한쪽은 공산주의로 두자. 이미 그 미국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소련이 지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북한 38도선까지는 우리 소련이 먹고, 그 자기네들은 이제 북한 정권 수립하고 이제 명분상 다 철수했죠. 미군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 보고 나가라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종북 주사파 애들이. 잠깐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그 이념 말고 보면은 여기에서 어, 그 댓글을 다신 분이 저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브라이언 크란센스타인이 아마 그 70년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거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멸종시킨 기술을 만들 것이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복지도 더 좋아져야 되겠죠. 뭐 복지가 우선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이거 뭐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기술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참 우리나라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얘기를 하네요.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빈부격차 좀 줄여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진입 장벽, 이 사다리 걷어차는 놈들, 이권 카르텔 이런 거, 지들이 이미 이권 영역을 형성한 그런 어떤 그 업종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야,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되지 않겠냐. 해체해야 되지 않냐. 뭐 다른 얘기하면 저는 제거라는 말을 요즘 아주 강하게 쓰고 있는데 터미네이터 하자. 그냥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친중도 들어갑니다. 친중파들을 다 제거하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뭐죠? 이 말하자면 비균형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한국처럼 경제가 안 되니까 핵을 갖다 개발해서 그 서울에 한 방 때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게 걱정이다 이게요. 그걸 미국이 지금 방어 약속을 해주고 우리나라도 그 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만 가지고 해결된 거 아니고 그 정치, 경제, 정치에는 이제 국방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게 튼튼한 나라가 돼서 이 밝은 불빛이 위로 착착착착착 올라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천연가스 폭락에 대해서도 주제를 하나 했어요. 어쨌든 여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요즘 뭐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미국이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녹아난 것은 미국이다 이게요. 그 대박을 맞은 거는. 그리고 이제 일반 석유도 그 중동보다도 더 생산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도 지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로 저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천연가스 수출을 하면은 그 환경에도 그 좋은 이미지를 해서 막 수출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 중동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무역거래 관계 때문에 뭐 했지만은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는 뭐 오픈하고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그 세일가스, LNG 이런 거 미리 다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을 좋고 의미 있게 수출할 수 있는 선진국은 단 이곳 미국과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못 팔아먹고 있는데 미국은 EU와 일본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자가 확실히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는 중국, 인도의 에너지 공급자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도 물론 이제 사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에너지 주 수입국은 유럽이 되었다. 2021년 대비 119% 상승했다. 자관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깔고 유럽의 에너지 역할을 했던 러시아지만은 지금 트럼프 때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이프라인 다 끊겨 가지고 할 수 없이 에, 러시아는 중국으로 가는 여기 야말반도라고 LNG 천연가스 아주 세계적인 최대 생산량이 나오는 건데 몽골 일부를 지나서 이제 이 중국에 가는 거로 대단히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를 그 미국이 딴지를 현재 걸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 시절 때 그 LNG 쇄빙선을 첫 그 진수를 했죠. 누가 주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프랑스 자본 뭐가 있어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거기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또 거기 그 중국도 그 투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자본도 들어가 있고 그런 야말반도에서 나온 그 LNG 그 판매하는 그런 게 프랑스 자본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뺑 돌아서 북극이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쇄빙선 뭐 쉽게 해가지고 쭉 돌아오면은 여기 이렇게 돌아오면은 너무 멀다 이게 너무 멀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중 친중이 아니고 또 이 저 북쪽을 좋아하는 그런 이 좌파 애들은 막 예를 들어서 까놓고 해서 그 송두구신가 그 옛날 그 뉴스를 보면은 북쪽의 그 유라시아 그 이니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하면서 소련 그 러시아로부터의 무슨 뭐 그런 이 천연가스 뭐 이런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꼴을 박근혜 언니가 그 실수한 게 친중한 게 그 미국의 그 눈밖에 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면서 친환경을 내세웠지만은 결국은 트럼프가 다 승인했던 것, 다 재승인을 냈어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한다. 이거 여기서 개발해서 바로 우리가 줄게. 바로 줄게.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 캐나다 경유해가지고 철도 놔가지고 뭔가 그 철도로 그 이 말하자면 뭐그이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석유 운송하는 루트 이런 것도 다시 승인을 했다는 거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현재 지금 뭐 그 ESG고 나발이고 까놓고 얘기해서 아직은 석유는 안 죽었는데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오, 오펙이 이제 이제 힘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세상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테마주가 바로 작전주고 대부분 테마주들은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이제 그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 벌 사람은 돈 버세요 하고서 그 요령해서 퀴즈 문제까지 재미있게 참 그 방송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런데 다 여기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기분은 안 나는 거고요. 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저급 수준의 상관관계일 뿐이다라고 그 방송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하냐 그러면 상관관계 가지고 뭘 테마줄 만들고 그래 가지고는 경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관계 이런 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뭘 이렇게 꽤 차가지고 뭐 누가 정치인인데 그게 다녔던 누구하고 친하더라 이따위 것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작전주 하는 애들이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관시 이 관계 이런 거에 세뇌된 작자들 아니겠느냐 이거 가지고 한탕 해먹고 또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여기 그 화살표를 제가 했습니다만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국에서만 그렇게 작전주, 테마주, 선거 테마주 뭐 이따위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판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정경유착의 정도가 낮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 정부의 특혜와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이유가 낮기 때문에 이런 그 선거 테마주 이따 있고 별로 그 열풍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 최근 거에는 최근 거에는 그 정치인하고 연예인 한 장 사진 가지고 거기 대상이죠. 이 오나가 뭐 주식을 팔아서 재미를 짭짤이 봤다는데 요거 대주주가 또 껴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때 싹 팔고 짭짤하게 돈 벌고 자기 그 이 경영권을 뺏기지 않는 그 선에서 자기 주식 일부를 시장에서 살짝공 팔아가지고 돈을 짭짤하게 버는 그런 그 비도덕적인겠죠. 그 투기를 그 비도덕적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 대주주가 고점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131개 종목 중 64개사의 대주주가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반까지 해서 조사했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악수할 때 뭐가 올랐는지 참 잘 모르겠지만은 어, 요즘은 한 발 더 나갔다. 그 언젠가도 통일은 없다. 이게 이제 선거 테마주 뭐 이런 거로 뭐 얘기하겠지만 방산주로 그럼 갈까요? 음.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얘기는 통일이 아니라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미의 발언이지 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한을 핵으로 국민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전쟁 준비하라오라는 얘기는 서울에다가 한 방 쏘겠다.
남한의 국민들 생각 안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이제 동족 개념이 없다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완전히 적으로 본다는 얘기에 같이 이, 이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음, 이런 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 자기 내부의 그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또 요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신년사들이 윤 대통령 친선보다도 먼저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가 궁금했습니다. 정상 직전 오르막길 가장 어려워. 인플레의 싸움 잘 마무리해야 이런 제목을 붙여서 김유승 기자가 뉴스원에서 있는데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 둘 여지가 좀 생겼다. 한은은 올해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은 뭐 돈을 푼다든지 뭐 대출을 푼다든지 뭐 이런 거가 지금 슬슬 사실은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이게 그 쫙 졸라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예 그 한국은이 이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될 텐데요. 약간 그런 게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용어들 약한 고리를 제약이라고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되자면 지금 현재 약한 고리가 지금 PF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에요. 그게 일반 시중은행권도 그러지만 제2금융권에서 너도 나도 그냥 뭐 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미국 꼴 날 것 같은 그런 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복형 금융원장은 암초 많을수록 더 밝은 등대돼야. 그러니까 현재 2024년도도 암초가 많다. 현실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 되겠죠. 유진아 기자, 비즈와치에서 요거는 12시, 또 요것도 똑같이 12시에 동시에 발행이 됐네요.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 다할 것. 참 전문 용어들을 써가지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겠지? 예,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뭐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체 높아지고, 뭐, 이런 건가? 민생 이게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요게 무슨 철자가 좀, 침처이가 맞을 것 같은데. 금융범죄 척결에도 강한 의지.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정시 플랜, 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 컨틴정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건 이런 금융용어 이런 것도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장은 얘기하고 대외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고 중국 경제둔화는 뭐 그냥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또 나오네요. 가계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런 얘기 계속 2023년도에 저도 이 숙지를 방송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뉴스를 모아서 배우게 되는 제가 말을 하려니까 또 읽어보죠. 말하면서 또 배우게 되죠. 이러면서 뭐라 그러면 상식 내지는 소양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얘기하겠지만은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간다.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한 세 군데 걸 가져왔어요. 이권과 이념에 기반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박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일 10시 11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또 공정사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신년사 이권 이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한다. 그럼 도대체 누굴 타겟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잘 모르겠어. 아니 어느 정도 알죠. 누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한별 기자가 위키리커스에서 어, 11시 10분입니다. 요거 좀 시간이 지났죠. 그 10시쯤 10시부터 이 저기 신년사 연설을 했던가 그렇죠? 예. 그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 이건 떴던 거고. 요건 1시간 정도 11시에서 모든 국민 공정한 기회 누리도록 할 것. 공정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윤 행동하는 정부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여기에서는 이권 이념인데 요거는 이념만 얘기를 했네요. YTN 1월 1일 좀 늦게 했어요. 그 방송이 1시 59분. 노동과 교육연금의 3대 구제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또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카르텔을 기업의 독과점 문제나 노동조합 관련 사안 또 정치권 공세 등을 표현할 때 광범위하게 썼던 만큼 해석도 현재 분분하다. 정치화된 노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중 그 좌파 종북파 이런 애들 제거하면은 이거는 그건 이권 카르텔 이념 이권 카르텔 합쳐진 거를 다 일단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 윤 정권 때 성공 좀 해라. 어? 딴 건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해야 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정사회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치하고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갭은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 윤 정권에서 그 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노력은 하겠다 그런 거니까 그건 하고 그러나 윤 정권이 이번에 해줘야 될 것은 그 이권 카르텔 2년 플러스 이권 카르텔 분명히 제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거 못하면은 총선에서 질 거예요. 4개월 안에 승부수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상생 촉구, 대만 차이 총통 마지막 설담화, 타이베이 시사에서 물러나기 전에 안정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목표로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공한테, 시진핑 엉한테 좀 너무 그러지 마소. 그거 뭐 우리 대만은 대만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왜 자꾸 못 살게 굴어? 응? 왜 우리를 하나의 중국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냈던 여성 첫 미 해군 총장이 나왔답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우리나라 뉴스니까 또 진짜 그런지 에, 서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노석조 기자가 2024년 1월 1일 11시 20분에 보도를 했네요. 20초가 아니에요. 11시 20분. 여기도 그렇구나. 자, 한미동맹은 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굳건하게 요즘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꽤 나이도 이제 꽤 많이 잡순 것 같아. 저보다야 물론 나이가 어리겠지만은 프란체티 총장은 2013과 2015년에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등을 지낸 지한파다. 한국에만 오면 지한파가 되나? 되겠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알겠죠. 이런 여성이 해군 총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뉴스거리로 충분히 될만 하네요. 경제단체가 윤킬러 규제 혁파 의지 깊게 공감한다. 이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일 오후 2시 55분 자, 대통령 담화 신년사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시간이 보내서 상공회의소 취재를 갔겠지. 그러면은 킬러 규제, 기업을 하는 뭐 규제가 사람 죽이는 킬러 규제 같은 게 있다. 이거 혁파해주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관 경제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가 무엇보다 완전 시장 개방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이 발달된 서비스업 그 미국의 그 어떤 서비스 업종 뭐 이런 거가 들어와 가지고 다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생각은 안 하나? 우리가 그 서비스업이 그 기법이나 이런 그 노하우가 미국 애들보다 더 좋은가요? 꼭 미국이 만이 아니고 서구 쪽에 서비스업 이런 거겠지만은 뭐 미국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문호 개방을 더하고 저 규제를 없앤다 그러면 시장 개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중국도 다시 들어오고 뭐 일본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겠지만은 자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뭐 이런 거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그게 문제는 그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그 법 이게 위에는 뭐 파하겠다 저저저고 해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면은 그놈인 것 같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일본판에서 미국 중국제 치고 최대 수출처로 올라선 한국 수출 증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어쨌든 그 수출량은 많이 늘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여전히 1위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그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데 우리는 자살 당하는 스스로 자살 당하는 걸 갔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 제약 이론 에세이를 또 별도로 하고 있지만은 공급 제약을 스스로 택했다는 얘기는 날 잡아잡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국 산업이 중국 애들한테 날 잡아잡수하고 갔다가 바친 꼴이다. 자살 당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그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뭐 그 피 한 방울 암 진단 한국이 해냈다는 거. 그래서 그 조인경 유니스트 교수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얼굴도 좀 이쁘게 생겼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관 미국이 못해낸 미국에서는 이게 사기로 해서 영화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성공한 모양입니다. 1월 1일인데 이게 쓰나미가 어떻게 일본 쪽에 이 서쪽에 동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그것은 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거의 전반적으로 파도가 높게 일어가지고 실시간 TV로 이건 뭐 중간 스톱이지만은 꽤 높은 파고가 팡팡 치고 있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항상 그 제가 올해도 어떤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가 아닌 그 결과 원인 결과로 자꾸 생각해 보려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에 그 한번 어디 자료에 정리했던 건데 이론의 종말은 없다. 그 원인 결과 결과 원인 결과를 찾고 이론을 따지는 제가 여기에 우리나라 한병철 그 독일에서 그 활동하시는 그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에로스의 종말 제7장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그 철학자가 음, 그 과학적인 이런 그 발전 단계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했네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 뭐냐면은 그 빅데이터 때문에 인과관계로 뭔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상관관계로 대체되어 버린다. 이게 문제다. 왜 그러냐? 데이터가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산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를 하려 그러면 인과관계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고도의 선택적인 서사이며 전인미답의 지대를 헤치며 열어가는 구별의 숲길이다.
아주 시적으로 잘 그 제 마음을 너무나 옹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경영의 공통 언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게 그 꽤 오래됐는데 뭐 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시진핑 어머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tandards have become the common language of the world. 표준은 그 세계 공통 언어가 돼야 된다. 언어가 될 것이다. 표준이란 것은 회계 표준이란 게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하면은 근데 그 시진핑어가 언급한 표준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네 공산주의 중국식 표준이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글로벌 표준이 아니고 요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관 2024년에도 저는 주제에는 준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바뀔 겁니다. 연말에 내가 계속 준공이 주적이고 너는 야 아닌 게 아니고 너도 주적에 들어가는데 1순위, 2순위야.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를 1순위 주적으로 거꾸로 이 제거해야 될 그 적으로 남한을 이제 그 규정을 연말에 해버린 거죠. 제가 일 개인이 주적으로 하겠다 자꾸 얘기하면은 이 후덕한 우리 시진핑어가 이런 거는 정보가 안 들어가겠지. 일개 소심 이야기한 거, 아유, 그건 뭐, 노땅이, 늑다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걔는 뭐 미국에 좋아하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그냥 흥칫뻔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2024년도 저는 준공을 주적으로 한다는 주제는 안 없앨 겁니다. 계속 이거는 가야 되고, 이번 총선 승리도 친중파는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